있잖아요. 요즘 하루가 참 길지 않으세요?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하루가 안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날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고,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하루가 늘 모자랐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챙겨야 할 사람들도 있었고. 피곤했지만 그 바쁨 덕분에 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급히 뛰어갈 곳이 줄어들고 누군가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겉으로 보면 여유가 생긴 건데 정작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해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생기죠. 이거 나만 그런가 싶어서, 혹시 내가 무기력해진 건 아닐까?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감정은 우리가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젊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루는 의미 있어야 하고, 뭔가를 해내야 하며 즐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흘러간 하루를 보내고 나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게 돼요. 오늘은 너무 밋밋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살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근데 잠깐만요. 이 기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교와 성과에 익숙해진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이었을까요? 200년 전을 살았던 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름은 아서 쇼펜하우어. 이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단조로운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우리는 그동안 단조로움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그가 말한 단조로움은 무의미함이 아니에요. 과도한 기대와 비교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특별해질 필요도 없고, 더 자극적일 필요도 없는 삶. 그 자체로 충분한 상태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루함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왜 지금의 고요함이 불안으로 느껴지는지, 그 감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상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차분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느끼는 이 조용한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용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특별히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무너지듯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예전보다 연락도 줄고, 일정표도 한산해지고, 하루를 채우던 소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겉으로 보면 안정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이렇게 조용히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삶이 너무 단조로워진 건 아닐까?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불안을 내 문제로 돌려요. 내가 예전만큼 열정이 없는 건 아닐까?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죠. 그런데요, 이 질문의 출발점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나약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정상이라고 배워왔는지의 문제거든요. 조용해진 삶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시끄러운 삶만을 살아있는 삶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극 속에서 살아왔어요. 빠른 변화, 끊임없는 목표,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었죠. 하루가 빽빽해야 부지런한 사람 같았고,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는 곧 성장이고, 움직임은 곧 생존이라는 공식. 이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바쁜 삶은 힘들어도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최소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은 덜했으니까요. 하지만요, 자극이 많은 삶에는 늘 대가가 따라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탈락에 대한 공포도 함께 커져요. 변화는 가능성을 주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같이 와요.
젊은 시절에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성을 더 중시하게 되죠. 문제는요, 이 자연스러운 이동을 우리가 퇴보로 오해해왔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단조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예측 가능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대략 알고 있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 예측 가능성은 겉으로 보면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가장 안전한 환경이에요. 갑작스러운 위기나 과도한 자극이 줄어들면 몸과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동안 긴장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왔어요. 늘 대비해야 했고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단조로움이 찾아오면 마음은 처음엔 불안을 느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을 위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단조로움은 공백이 아니에요. 방어막에 가까워요.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되는 상태. 큰 파동 없이 하루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단조로움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삶이에요. 매일 비슷하다는 건 매일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루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파도를 지나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안정의 형태일 수 있어요. 삶이 단조로워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실망해요. 그런데요, 그 단조로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가까워진 거예요. 조용한 삶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 모드에서 생활 모드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버텨야 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는 단계예요. 단조로움은 삶이 멈췄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고요함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삶이 조용해졌다면요. 그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많은 소음을 통과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조로운 하루는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안정의 증거로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는 먼저 걱정부터 해요.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정이 하루의 기준이었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하루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외부의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져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하루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이 비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직접 다루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어디까지가 오늘의 적당한 목표인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은 생각보다 낯설고 어색해요.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일정, 사회의 리듬, 역할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자유가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그 일상이 아주 거창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반복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목적 없는 산책을 해요. 산책은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장치에 가까워요. 늘 걷던 그 길을 같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책을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양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록을 해요. 대단한 글이 아니라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이 조금 불편했고 무엇이 그나마 괜찮았는지를 적어봐요. 이 기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죠. 하루를 돌아보는 이 짧은 작업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공허해서 작업실로 바꿔놔요.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일상이 결코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외로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질 때도 많아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위협이 아닌 자원이 돼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할 때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분들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아요.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자리에는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자리 잡거든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고독은 공포가 될 수도 있고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하루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삶을 정비하는 하루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일상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하루. 그런 하루가 쌓이면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요. 외로움을 우리는 오랫동안 실패의 신호로 오해해왔어요. 사람 수가 줄어들면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어딘가에서 소홀했던 건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선명해져요. 예전보다 만나는 사람이 줄고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불안이 고개를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남은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는 이런 상태를 너무 쉽게 실패라고 이름 붙여왔어요. 근데요, 조금 다르게 봐볼까요? 이 외로움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젊은 시절에는 바깥의 구조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줬어요. 직함, 역할, 책임,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나를 설명해줬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됐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줬고, 불러주는 자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교적 쉽게 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정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는 서서히 느슨해져요. 직장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관계는 재편되고, 하루는 점점 길어져요. 누군가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가고, 내가 빠져도 세상은 큰 소리 없이 돌아가요. 이때 찾아오는 공백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공백은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으로 서야 하는 자리가 열렸다는 뜻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외부가 나를 대신 지탱해주지 않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조용한 알림인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인데요. 그는 인간의 행복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밖에서 얻는 것들 마이너스 돈, 건강, 명성, 관계처럼 눈에 보이지만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안에서 키우는 것들 마이너스 생각의 깊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나 자신과 함께 있는 태도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기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는 나이가 들수록 밖에서 얻는 것들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그럼 선택지는 분명하죠. 외부가 줄어드는 만큼 내면을 키우지 않으면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져요. 외로움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면을 쌓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실패로 해석하면 삶은 급격히 쓸쓸해지지만 전환으로 받아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제는 누군가의 반응으로 하루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들어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해진 삶은 안쪽에서는 오히려 중심을 잡을 기회를 얻게 돼요. 결국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는 태도예요.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이 감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잠시 멈춰서서 들어보는 순간 삶은 우울 대신 방향을 얻기 시작해요. 안에서 키우는 힘, 외부가 흔들려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내면의 자산이에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는 감정이 아니라 다음 삶의 단계를 준비하라는 조용하고도 정직한 신호로 바뀌게 돼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요. 혼자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보다 누군가를 더 만나야 할 것 같고,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고, 관계가 많아지면 이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기대하죠. 어떤 분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놓일 거라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믿어요.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 여전히 필요하다는 느낌만 있다면 이 공허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습관처럼 밖을 더 붙잡으려 해요.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바깥에 더 기대면 기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거요. 관계를 늘려도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해도 마음은 잠시 놓였다가 다시 흔들려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불안 앞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탓해요.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점을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불안의 원인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삶의 안정을 맡겨버린 태도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해요. 오늘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멀어질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해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지만, 완전히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면 든든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조심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식도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모의 기대를 대신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위에 마음을 얹어두면 삶은 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괜찮다가도 작은 변화 하나에 마음이 크게 요동쳐요.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죠.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관계를 주식이 아니라 양념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밥이죠. 없으면 끼니가 무너져요. 하지만 양념은요? 없어도 삶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있으면 풍성해지고 즐거워질 뿐이에요. 이 비유는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과도한 기대에서 해방시키라는 조언에 가까워요. 관계를 주식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게 돼요. 나를 이해해줘. 항상 내 편이 되어줘. 내 외로움을 대신 책임져줘. 이런 요구가 말없이 쌓여요.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실망과 상처는 관계의 크기만큼 커지죠. 반대로 관계를 양념으로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편안해져요. 함께할 때는 감사할 수 있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주식처럼 붙잡고 있나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관계가 흔들리면, 이 인정이 사라지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고 느끼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이걸 당장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요, 그 자리에 내면이라는 다른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외부에 기대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위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키워요.
반대로 내면에 중심을 두면 외부는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덤으로 누리는 풍경이 돼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수나 연락 빈도로 하루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돼요. 삶은 조용해지지만 그만큼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고독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피해야 할 상태예요. 외롭다는 말에는 늘 부족함과 결핍의 이미지가 따라붙잖아요. 혼자 있다는 감각은 어딘가 뒤처진 것 같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와요. 그래서 고독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밀어내려 해요.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굳이 약속을 만들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려 애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일 자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고독을 대하는 가장 익숙한 출발점이에요. 근데요, 완전히 다르게 봐볼까요? 고독은 결핍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고독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길러지는 힘에 가까워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곧 자유의 크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반응, 환경의 변화, 외부의 평가에 따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자유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고독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자유로 가기 위한 훈련장이 돼요. 물론 처음부터 혼자가 편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독은 언제나 불편함으로 시작해요. 방안이 괜히 넓어 보이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 해요. 익숙한 자극 속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근데요, 바로 이 불편함이 훈련의 시작점이에요.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몸을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 통증이 잘못됐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고독도 똑같아요. 계속 피하면 그 근육은 평생 약한 상태로 남아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해서 견디면 어느 순간부터 통증은 줄어들고 대신 안정감이 생겨요. 요즘 뇌과학 연구들도 이걸 뒷받침해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뇌가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대요. 늘 자극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쉬지 못하고 생각은 얕아져요.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뇌는 비로소 쌓인 감정을 정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독은 우울의 원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다루면 회복의 통로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를 통째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으로도 충분해요. 그 시간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잘 보내야겠다고 다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혼자 있는 상태를 견디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고독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에요. 이 근육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는 덜 외로워져요.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에서 고독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세우는 힘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변화가 많은 삶이 더 살아있는 삶이라고 배워왔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자극이 있어야 인생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하루가 조용하면 마음이 먼저 반응해요. 별다른 사건 없이 흘러간 하루를 두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괜찮은 건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돼요. 삶이 고요해질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지는 이 역설적인 감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자극이 많은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니에요. 변화는 늘 가능성과 함께 리스크를 동반해요. 새로운 선택이 많다는 건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실망하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변화에 강하지 않아요. 기대가 클수록
감정의 진폭은 커지고 좋았다가 나빠지는 폭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쳐요. 자극적인 삶이 늘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사실 그만큼 감정이 자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지점에서 조용한 삶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 볼게요. 단조로운 삶은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지, 무엇이 나를 회복시켜 줄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익숙한 하루는 감정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줘요. 단조로움은 자극이 적은 상태이지 의미가 사라진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낸 상태에 가까워요.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기쁨의 크기로 생각해요. 얼마나 크게 웃느냐, 얼마나 신나느냐.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행복은 얼마나 덜 고통받느냐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더 많은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이 기준에서 보면 단조로운 삶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잘 설계된 구조예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산책길을 걷고 익숙한 사람과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삶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해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큰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에 큰 실망에도 덜 흔들리고 과도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서서히 안정돼요. 그래서 단조로움은 무기력의 징후가 아니라 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지금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해졌기 때문에 조용해졌다는 해석. 삶이 고요해졌다는 건 멈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덜 위험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생각보다 깊은 안도감을 남겨요. 혼자 있는 하루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조용함을 걱정하세요.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성과도 없는 하루가 과연 괜찮은 건지 스스로 묻게 되죠. 사회는 늘 바쁜 하루 채워진 일정, 의미 있어 보이는 장면을 정상으로 제시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한 일상은 쉽게 공백처럼 느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을 건드려요. 근데요, 실제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요. 그 조용함은 공허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삶의 리듬이 또렷해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 증명해야 할 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요. 천천히 물을 끓이고 창밖의 날씨를 살피며 하루의 속도를 스스로 정해요. 급하게 밀려가는 일정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춰 조율된 리듬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하루 전체의 결을 바꿔요. 이 리듬을 가장 잘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산책이에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늘 걷던 길을 같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리돼요. 혼자 걷는 동안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굳이 정리하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오늘은 마트 앞까지만 갔다 와 볼까? 저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있다 올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편안해져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는 시간도 비슷해요. 반드시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어요. 몇 쪽을 읽다가 덮어도 괜찮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외부 자극 없이 한 생각에 머무는 경험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짧게라도 기록을 남겨요. 오늘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이 마음에 남았는지, 혹은 그냥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적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네.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웠어. 오늘은 그냥저냥 괜찮았어.
이런 기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에요. 말로 하지 못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정돈돼요. 이렇게 흘러간 하루는 화려하지 않지만 소모되지 않아요. 감정을 과하게 쓰지 않았고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지도 않았으니까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작업실이에요. 자신을 고치고 덜어내고 다시 배치하는 시간이에요. 이 작업을 반복할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오히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해져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이런 일상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해요. 누군가와 만나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가 충분하다는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힘을 품고 있어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상하게도 삶의 연차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관대해지기보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거든요. 타인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날을 세워요. 조금만 쉬어도 게으르다고 몰아붙이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느끼면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말을 마음속에서 먼저 꺼내들죠. 이 태도는 겉으로 보면 자기 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외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줄어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남은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할 때 삶은 급격히 흔들려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못한 일, 못한 일, 아쉬운 장면부터 떠올려요. 오늘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예전 같지 않네. 이렇게 마음속에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루를 끝까지 살아낸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도,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건너온 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외부의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이 중요해져요. 여기까지 온 거면 됐어.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으로 자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이 존중이 없으면 고독은 쉽게 지옥이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비난은 커지고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죠. 반대로 고독이 안식처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마음 안에 내 편이 되어주는 목소리가 생겼을 때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그래도 오늘도 무사히 하고 말해주는 태도요. 이 연습은 감정에 져서 현실을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에 가까워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연습이에요.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내일 또 해보면 돼.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해요? 왜 이것밖에 못해? 한심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연습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매달리지 않고 누군가 떠나도 자신을 잃지 않아요. 외부의 말과 시선에 휘둘리기보다 내 안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자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오늘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이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에요. 인생의 전반부는 대개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 시간이었어요. 더 성실해져야 하고, 더 책임져야 하며, 더 많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 질문들은 분명 필요했고, 실제로 많은 걸 만들어줬어요. 그 덕분에 가족을 지켰고, 일을 이어왔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죠. 전반부의 삶은 끊임없이 채워넣는 시간에 가까웠어요. 비워두면 불안했고, 쉬면 뒤처질 것 같았고, 멈추면 무언가 잘못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하는가?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역할이 늘어나지 않고 바쁘게 뛰어다닐 이유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전반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삶은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들어요. 이때 필요한 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의 전환이에요. 이제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아도 괜찮은가를 묻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조급해져요.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불행은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요. 이 말은 욕망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욕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무게가 계속 어긋난다는 경고에 가까워요. 젊을 때의 욕망은 성취를 향해 있었어요. 더 올라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많은 걸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이 삶을 앞으로 밀어 올렸죠. 그런데 그 욕망은 동시에 긴장과 불안을 함께 데려왔어요. 인생의 후반부에도 같은 욕망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삶은 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욕망의 방향이 달라져야 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더 평온해지려는 욕망으로 옮겨가야 해요. 모든 약속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 선택은 포기가 아니에요. 분별에 가까워요.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계속 붙잡고 있나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관계인데도 미안해서 계속 연락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이 지점에서 조용한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조용한 삶은 뒤처진 삶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에게 허락되는 삶이에요. 변화가 많은 삶은 가능성도 크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요. 늘 새로운 선택 앞에 서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죠. 반대로 단조로운 삶은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안전해요. 아침이 크게 다르지 않고 하루의 리듬이 반복되는 삶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인생 후반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예요. 더 앞서기 위해 애쓰는 대신 덜 불편해지는 방향을 택하고 더 많이 쌓기보다 조용히 비워내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삶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안쪽에서는 훨씬 안정돼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해냈다는 증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다시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리하고 정돈하며 살아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우리는 점점 고요한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약속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굳이 말을 해야 할 이유도 많지 않아지고 하루의 구조는 이전보다 단순해져요. 이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비슷한 질문을 품으세요.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삶이 너무 재미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용해져도 괜찮은 걸까?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있는 삶이란 늘 움직이고 자극이 있고 뭔가를 해내는 상태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래서 고요함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꼭 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고요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단조로운 삶은 공허가 아니라 보호막이에요. 더 이상 과도한 기대와 비교, 자극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삶이 조용해졌다는 건 뒤로 물러났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위험한 구간을 지나보다 안정적인 지대로 옮겨왔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평온은 우연히 얻는 행운이 아니에요. 훈련의 결과예요. 고독을 피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조금씩 기르고, 외부의 반응과 평가에 기대는 방식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습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독은 실패가 아니에요. 고독은 능력이에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 누군가의 연락이나 반응이 없어도 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생기면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하루는 불안이 아니라 리듬이 돼요. 많은 분들이 평온해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평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온은 축적의 결과예요. 수십 년 동안 책임을 다해온 시간, 쉽게 도망치지 않고 버텨온 날들, 감정을 눌러가며 지나온 관계와 역할들이 쌓여 지금의 고요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삶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의 삶이 조용해졌다면요. 그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소음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삶의 흐름을 정확히 짚은 설명에 가까워요. 지금의 고요함은 공백이 아니라 통과 지점이에요. 인생의 소란을 충분히 지나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는 더 많은 자극을 억지로 채워넣지 않아도 돼요. 더 흥미로운 하루를 만들어야 할 의무도 없어요. 별일 없는 하루를 무사히 건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안정이에요.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만큼은 조금 바꾸어 놓았으면 해요. 고독을 짐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힘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다면 그 하루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별일 없었다면요. 댓글에 괜찮은 하루라고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건 부족함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이는 가장 단단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고요해져도 괜찮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삶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서 있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금요일에 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올게요.